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꺼내든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여당 내 투톱, 당대표와 원내대표 권한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앞서 특별감찰관은 원내 사항이라고 규정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해서 한 대표가 당무 총괄은 자신 몫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건데 이에 친윤계는 독선의 정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대통령과의 면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뒤 특별감찰관 화두를 꺼내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번엔 추경호 원내대표를 공개 저격했습니다. 당을 총괄하는 건 당대표라며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는 원내 사안이라던 추 원내대표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한 대표 측 인사들도 변화와 쇄신을 위해선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고 거들었습니다. 온갖 비합리적 이유를 들어가며 도입을 회피한다면 그것이 여론과 민심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외부 일정으로 당 회의에 불참했던 추 원내대표는 일단 이 문제를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확전을 피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노코멘트. 하지만 친한계가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특별감찰관 문제가 계파 갈등에 기름을 붓는 모습입니다. 앞서 친한계 의원 10여 명이 의원 단체 SNS방에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원내 지도부의 답변을 거듭 촉구한 건데 추 원내대표는 아침이 되어서야 국정감사 이후에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답했습니다. 친윤계는 애초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동하기로 한 당론을 바꾸려면 한 대표가 미리 원내대표와 상의했어야 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의견 교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정치가 아니죠. 검사 수사하듯이 한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독선이고 독단의 정치다. 의원총회 시점을 두고도 친한계는 다음 주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원내 지도부는 일부 상임위 국감 일정으로 다음 주 후반도 빠듯하다는 입장입니다. 친윤계는 최근 친한동훈계가 만찬을 비롯해 세를 과시하며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양측이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자칫 특별감찰관 문제가 당 분열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여당에 협상의 여지를 둘 뜻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특검법 처리는 다음 달 안으로 속전속결로 가겠다는 방침인데 여권이 자중질환에 빠졌다고 보고 이를 노린 갈라치기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여당이 요구사항을 내면 최대한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특검법의 범위나 추천 방식 등의 큰 틀에서 국민적 요구를 벗어나지 않는 제안이라면 협상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유란 갈등 등 여권 내 역학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특검법이 재해결의 벽을 넘을 이탈표 확보에 도움이 된다면 양보할 뜻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당 내 친한도, 친윤도 아닌 관망파 의원을 50명 정도로 거론하며 이들은 용병격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과연 보수의 명운을 맡길 수 있을지 고민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해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권 분열 노림수로 본격적으로 압박에 나선 모양새인데 특검법 표결은 이재명 대표의 첫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다음 달 14일 본회의를 열어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가능성까지 고려해 11월 안에 재표결까지 서둘러 결판을 짓겠다는 보관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차라리 8명이라도 국민의힘에서 동조해 주시는 게 개헌보다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한 절차인 것 같습니다. 야당은 김 여사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향해서도 국정감사에 출석하라며 전방위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명태균만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장단에 맞춰 제주를 부렸지만 권력은 자기들이 취하고
벌은 다른 사람이 받게 생겼습니다. 김여사 특검법 처리의 주요 변수로도 꼽히는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 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은 아직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에선 그간의 특검 강행 처리 기조에서 여당 내홍 사태가 맞물리며 유연한 대처 등 전략 마련에 다소 신중한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파병이 아니라 독자적인 작전 권한 없이 러시아군으로 위장한 용병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들을 총알바지 용병으로 팔아넘긴 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파병이 아니라 용병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고유 군복에 국기와 표식을 달고 활동하는 통상적인 파병과 달리 러시아군으로 위장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작전 권한도 없이 러시아군 통제 아래 움직인다는 점에서 용병에 가깝다며 총알바지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 나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군대를 총알바지로 팔아넘긴 것이라고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로 팔아넘긴 것이다.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는 데 대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에서는 아무 관계도 없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드는 격이라며 비판했고 정부는 북한의 참전이 우리의 위협이라고 맞섰습니다. 우리의 직접 이해관계도 아닌 러우 전쟁에 우리의 이해관계가 아닌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에. 살상무기 지원을 하면서 전쟁에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단계적 대응을 강조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격무기 지원이 가시화할수록 논란도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대통령과 공동 언론 발표에서 유엔 헌장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 도발을 재개하면서 처음으로 대남 전단을 우리 측에 날려보냈습니다. 풍선 잔해물이 대통령실 청사에까지 떨어졌는데 미국 대선이 임박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이 울긋불긋하게 보일 정도로 전단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커다란 가로수는 가지마다 종이장들을 뒤집어 썼습니다. 북한이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 낙하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이 곳곳에서 발견된 겁니다. 모두 20개가량을 날려보냈는데 수도권에만 풍선잔에 10여 개가 떨어졌습니다. 위험물질은 없었지만 지난 7월에 이어 또다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에서도 풍선 낙하물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우물과 쓰레기를 넣어 대남 풍선 도발을 이어온 북한이 대남 전단을 실어보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단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함께 최근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사건에 대한 맞대응 성격의 심리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단을 인쇄해서 그동안 쌓아놓은 데이터나 이런 노하우를 활용해서 북한식 심리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이와 함께 미국의 대선과 러시아 파병 등과 맞물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꼭꼭 숨겨온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에 이어 한미를 겨냥하는 전략 미사일이 가득한 지하터널 기지 내부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개한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도 지금까지의 고각 발사가 아닌 비행거리를 대폭 늘린 정상각도 방식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재진입 시험을 이제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고각 발사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를 해서 시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ICBM의 마지막 단계로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가로 챙길 가능성이 큰 대표적인 군사 기술로 꼽힙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분석으로 북한 미사일 기술자가 러시아에 파견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납북자 가족단체가 다음 주 중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 전단을 공개 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납북자 피해가족연합회는 오늘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자 이름과 사진 등이 담긴 대북 전단 10만 장을 제작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은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실제 살포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제지할 계획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 효과로 올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역대급 실적의 반도체 사업에서 다시 삼성전자를 추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그야말로 훨훨 날았습니다. 영업이익 7조 300억 원, 매출 17조 6천억 원, 순이익 5조 8천억 원으로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 특히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반도체 최고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기록을 6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이로써 반도체 사업에서 또 한 번 삼성전자를 제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발표될 삼성전자의 3분기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은 4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이대로라면 SK 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에 이어 다시 삼성전자를 앞서게 됩니다. 역대급 실적의 날개를 달아준 건 인공지능 반도체에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일찌감치 HBM 시장을 선점했고 큰손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지금보다 고도화된 12단 제품을 본격적으로 공급해 시장을 계속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HBM 수요 둔화 우려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일축하며 생산 확대 방침도 밝혔습니다. 내년 HBM 수요는 AI 칩 수요 증가하고 그리고 고객들의 지속적인 AI 투자 확대 의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예상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기술 고도화로 다른 메모리 업계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중하다고 주장했고 김 씨는 혐의를 부인했는데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에 내려집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를 포함해 모두 6명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체 식사비는 10만 4천 원, 비용은 경기도 법인카드에서 나갔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기부 행위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지난 7월 결심 공판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선 경선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인의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해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행비서가 지시 없이 결제했을 리 없다면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혜경 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에 관여한 적도 수행비서에게 결제를 시킨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작은 사건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도 김 씨는 법인카드로 6명 모두의 식사비가 결제됐는지 몰랐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로
공교롭게도 다음 날인 15일에는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씨의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 사건을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등포구는 최근 영등포역 근처 문 씨 소유 오피스텔이 숙박시설로 이용됐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대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온 류 전 교수는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을 했고 정의기억연대 측은 재판부가 반역사적 판결을 내렸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미혜진 기자입니다.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인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다면서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는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대학 강의 중 토론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이고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은 추상적인 발언이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강제 동원된 것처럼 거짓 증언하도록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논란이 된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돈 벌러 간 사람들이라는 게 나오는 거를 내가 강의실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무죄가 나왔어요, 지금. 근데 뭘 자꾸 질문을 하세요? 강제로 끌려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실명을 대보세요. 나하고 또 재판해요. 없어요. 또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 존엄을 훼손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재판부가 류 전 교수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재판 직후 류 전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도 위안부 피해는 이미 밝혀진 역사적 진실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는 것은 이 반인권과 반역사에 동조하는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 재판이 4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방통위 등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KBS 이사회가 박장범 앵커를 차기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야당은 KBS 신임 이사들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선임된 만큼 이들이 의결한 차기 사장 추천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애초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이 상습적으로 위원을 탄핵하고 차기 위원을 추진하지 않은 게 원인이라면서 재판부가 이런 행태에 면죄부를 준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박장범 앵커를 KBS 차기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한 KBS 이사회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 장악 저지 공동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가 받은 비올 가방을 조그만 파우치라고 말하며 사건을 축소한 인물이 사장 후보자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현재 KBS 여권 이사 7명은 차기 사장 후보자를 선출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초청장을 위조해서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온 파키스탄인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사업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의 초청을 받은 것처럼 속여서 입국한 뒤 공장에 취업을 했는데 가짜 서류에 비자 발급 시스템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양손에 짐을 든 남성이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사업과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의 초청을 받았다며 단기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파키스탄인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국내 공장에 취업해 일하다 적발됐습니다. 초청장도 입국 목적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재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렇게 위조한 서류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파키스탄인 29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불법 입국을 위해 현지 브로커에게 10,000에서 13,000달러씩, 서류 위조책에게는 3,000달러씩 건넸습니다. 위조책은 이들이 국내 기업의 초청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줬습니다. 기업들이 자신들이 초청한 입국자라는 걸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이들은 이런 공문서까지 손쉽게 위조해 진짜 비자를 받아내도록 했습니다. 위조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업체당 초청 인원을 서너 명으로 제한하고 서류에 대포폰 번호를 적어 초청 기업인 척하며 재외공관의 확인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재외공관에서 이제 그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서류 심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이원화해서 국내에서 이런 초청장이나 초청 이런 사실이 팩트인지 실사한 이후에 파키스탄인들의 입국 목적은 취업이었습니다. 제조업 공장에서 일한 이들 중 대부분은 체류 기간 90일이 지나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해 국내에 머물렀습니다. 야당 당원이라 정치적 핍박을 받는다며 거짓말을 했는데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행정소송 등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 한국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악용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보이는 경우, 형사 사건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제 형이 확정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집행을 확실하게 진행한다든지. 경찰은 서류 위조책 4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파키스탄인 18명을 검거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1명은 수배 조치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공개 매수 후에도 이어질 거라는 전망에 고려아연과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영풍정밀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고려아연 주가는 29.91% 오른 113만 8천 원에 마감했고 영풍정밀도 30% 오른 2만 6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고려아연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단 2개뿐인 주가 100만 원 이상 황제주에 등극했습니다. 피자 가게에서 쓰는 주방 세제가 피자의 맛이나 품질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국 파파존스가 각종 세제를 점주들이 본부에서만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 품목으로 선정해서 돈을 벌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필수 품목 관련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한국 파파존스는 지난 10년간 가맹점주들에게 세제를 본사에서만 사서 쓰도록 계약서상 필수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주방 세제부터 유리창 청소 세제까지 15개 종류에 이르고 마진율이 평균 16%였습니다. 점주들이 개별적으로 사서 쓰다 들키면 영업정지 근거가 되는 점수를 감점하고 거듭 들키면 영업 정지를 하는 지침도 만들었습니다. 또 계약 10년이 지난 매장 등 25개 가맹점에 계약갱신 조건으로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했는데 비용 가운데 적어도 20%는 본부도 부담해야 하지만 2억여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한국 파파존스의 리모델링 비용 지급 명령 등과 함께 과징금 14억 8,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역대 과징금 가운데 두 번째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필수품목 강제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10억 4천여만 원은 필수품목 관련 최대 액수입니다. 파파존스 피자의 맛,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파파존스가 지정한 제품과 유사한 효능을 가지는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입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부분이 필수품목 판매 마진으로 돈을 벌고 이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위가 최근 필수품목 관련해 법적 제도를 정비한 뒤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 앞으로도 제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2월 5일부터는 필수품목 관련 거래 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꿀 때는 반드시 점주와 협의해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팬이 폭행당하는 것을 방관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제시가 모든 게 자신의 책임이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씨는 어제 SNS를 통해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인데도 잘못된 행동과 태도, 무대응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며 사과했습니다. 피해자와 사진을 찍었거나 적극적으로 보호했다면, 또 바로 경찰서로 가거나 제대로 사과했다면 피해자가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거라며 수천, 수만 번 후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 내륙 기온이 5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초겨울 같은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했는데 앞으로 남은 가을 한 달은 온화하지만 겨울이 시작하는 12월은 초반부터 한파가 닥쳐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강한 한기가 남아한 서울 도심. 아침 출근길 코트와 모자, 머플러, 패딩에 털옷까지 등장했습니다. 거리 풍경만 보면 이미 초겨울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 7.1도, 올가을 최저를 기록했고 은평구는 3.6도까지 떨어져 계절이 한 달 이상 앞서갔습니다. 경북 봉화상가는 영하 0.4도, 철원 임남면은 0.6도에 체감온도가 무려 영하 4.2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또 파주 2.7도, 거창 2.9도 등 전국이 평년보다 추웠습니다. 추위는 낮부터 풀렸지만 시민들은 올가을 변덕스러운 날씨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게 가을인가 싶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추워지고 또 가을이 그래서 너무 짧아진 것 같고 겨울이 금방 올 것 같아서. 기상청이 앞으로 3개월 날씨를 전망한 자료를 내놨습니다. 11월 남은 가을 한 달은 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건조한 날씨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큰 가운데 상층 한기가 남하할 때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져 기온 변동폭이 클 전망입니다. 겨울이 시작하는 12월은 시작부터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겨울 라니냐 영향에다 북극 해빙 면적이 줄어 강한 한기가 중위도 지역까지 남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 12월 초반 우리나라 부근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예고됐습니다. 12월은 라니냐의 영향과 적은 북극 해빙에 의한 오랄 블로킹의 영향으로 찬 대륙 고기압이 주기적으로 확장하여 춥고 건조한 날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겨울 초반 한파는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12월 후반부터 점차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고 겨울 중 가장 추운 시기인 1월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겨울철에도 올해 가을처럼 기온 변화가 큰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례적 기후 상황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기아가 먼저 2연승을 거둔 가운데 이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는 장소를 대구로 옮겨 이어집니다. 기아는 기세를 몰아서 3연승을 노리고 삼성은 홈에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는데 실책이 승부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비로 중단됐다 이틀 만에 재개된 한국 시리즈 1차전은 삼성 임창민의 폭투가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무사 2, 3루에서 연이은 폭투를 던지며 2실점. 주지 않아도 되는 점수를 헌납한 삼성은 결국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1시간 뒤 열린 2차전에서도 초반에 결정적인 실책이 나왔습니다. 2루 주자를 잡기 위해 던진 강민호의 견제구가 유격수 이재현을 지나쳐 뒤로 흘렀습니다. 1회에 5점이나 내준 대량 실점의 빌미가 된 장면입니다. 반면 기아는 나성범과 김도영이 잇단 호수비로 삼성의 추격을 뿌리치며 대조를 이뤘습니다. 저희는 항상 시즌 때도 그렇고 큰 경기도 그렇고 선수들에게 그렇게 큰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잘 준비했고 선수들이 거기에 맞게 플레이를 잘 해주기 때문에.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1, 2차전을 한 팀이 승리한 경우는 20번. 이 중 시리즈가 뒤집힌 경우는 2차례에 불과합니다. 1, 2차전을 모두 내준 팀이 역전 우승을 일굴 확률은 10%에 불과하다는 얘기인데 눈여겨볼 대목은 그 2번 중 한 번이 2013년 삼성이라는 점입니다. 당시에도 삼성은 두산에 1, 2차전을 완패한 뒤 3차전에서 두산의 코치진이 마운드를 2번 방문하는 실수를 저질러 선발 유희관이 강판되면서 흐름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2패는 했지만 또 그런 분위기를 또 대구 가서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잘 쉬고 재정비해가지고 대구 가서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올 시즌 삼성은 144경기에서 실책 81개로 10개 구단 중 가장 적은 실책을 기록하며
물샐 틈 없는 수비를 보여줬고 반대로 기아는 146개로 가장 많은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정규 시즌 기록과 정반대 상황이 나왔던 1, 2차전을 뒤로하고 대구에서 열리는 3차전에서는 실수를 줄이는 팀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부른 노래 아파트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게임이 어떻게 글로벌 열풍의 주역이 될 수 있었는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몇 번 듣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 듯한 그런 리듬감이었습니다. 네. 지금 강남 스타일, 제2의 강남 스타일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남 스타일보다는 훨씬 더 폭발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 5일 만에 지금 1억 뷰를 이제 인터넷에 돌파했다는 건데요. 이제 뮤직비디오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돌파를 했다는 건데 사실 1000만 뷰만 5일 만에 돌파를 해도 대단한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더더군다나 최대의 세계적인 음원 사이트죠. 스트리밍 사이트인 스포티파이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듣는 음악을 이제 다운로드 받기보다는 틀고 이제 반복해서 듣는 것으로 이제 음악 소비를 하는데 예. 그런 점에서 스포티파이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회자가 많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요. 특히 북미 등 현지에서 이제 원어민들이 음악을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여성 솔로 가수가 미국 음원 차트에서 1위 차지한 것도 처음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K-팝의 중심은 보이그룹이면서 이제 남성 솔로 가수들이 이제 주도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여성 가수들이 혼자 이제 활동하는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미국 음원 사이트 혹은 차트에서 맨 위에 올라서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스포티파이에서 처음으로 로제가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더 각별한 예. 의미가 있다. 그래서 현지인들도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싱글 가수로서 로제에 주목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잠깐 전해드리고 다시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공동 언론 발표에서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한다면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시행해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 게임이라는 데서 착안을 한 거잖아요. 이 게임을 알고 계신다면서요? 네, 이건 저도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여러 명이 술자리에서 모여가지고 이벤트가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약간 좀 대면대면하고 친숙하지 않았을 때 뭔가 간단한 놀이를 하면서 친해지는 건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이렇게 층을 해서 만약에 이제 6층이다 그러면 6층에 해당되는 사람이 일종의 이제 벌주를 마시게 되는 예.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지금 게임하고 있는 사람들이네요. 예. 외국인들이 저렇게 손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10층이다 그러면 10층에 딱 걸린 사람이 술을 먹게 되는 그런 간단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 아파트 게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한국어로 또박또박 떼창을 하게 되는 중독성이 강한 그런 놀이성이 있는데 사실 오징어 게임 이후에 우리가 부각됐던 것이 놀이성입니다. 이걸 영어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저렇게 노래와 함께 또 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독된다.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SNS로 콘텐츠를 소비하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챌린지 문화도 있는데 지금 현재 노래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지고 지금 다양하게 저렇게 놀이를 이제 즐기면서 음악도 듣는 문화들이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열풍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그동안 아파트라고 하면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는 그 아파트, 윤수일 씨의 아파트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 윤수일 씨의 노래까지도 요즘에 또 소환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역주행해가지고 차트에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윤수일 씨도 굉장히 또 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경쾌하고 좋은 곡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로제 아파트를 굉장히 극찬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K-팝 하면은 예전 가수분들이 약간 좀 밀려난 느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오히려 로제 때문에 예전에 명곡이라고 할 수 있는 윤수일 씨의 아파트조차도 같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가 함께 상생의 시너지 효과까지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특히나 이제 아파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영어로는 아파트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아파트냐? 그래서 아프티냐 이렇게 예. 물어보면은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콩글리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옥스퍼드에도 우리 단어들이 뭐 많이 올라가 있죠. 예를 들면 스킨십이라든지 파이팅이라든지 예전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쓰면은 그것이 또 영어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예. 옥스퍼드 사전에서 등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도 곧 등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예. 결국 우리 문화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반열에 올라갔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로제도 이제 소맥이라든지 김치볶음밥까지도 이렇게 같이 소개하면서 한국 문화 전체가 이 뮤직비디오와 노래를 통해 소비되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 요즘에 사실 아파트먼트라고 하기에는 젊은 세대는 그냥 줄여서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향후에는 그냥 아파트로 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외래어까지도 다시 역수출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협업을 해서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뭐 태극기를 들고 흔들거나 뭐 건배를 외치기도 했는데, 이 브루노 마스의 인기도 아마 한몫했겠죠? 그렇습니다. 브루노 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미 어워즈에서 2번이나 이렇게 상을 받았고, 또 앨범도 뭐 1,400만 장 이상 판매를 할 정도로 눈길을 끌었던 그러니까 뮤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또 잘 하기로 유명한데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제 같이 협업을 했느냐 이렇게 봤더니, 작년에 이제 브루노 마스가 한국에 이제 공연을 왔는데 이때 또 로제가 팬심을 발휘해가지고 공연장을 찾았다가 같이 이제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친숙해져가지고 이번에 이 아파트를 만들게 됐을 때 같이 협업을 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곡을 완성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협업이 이제 굉장히 통했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두 사람이 친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전략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뭔가 합이 맞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뮤직비디오들 보면 굉장히 친한 게 느껴져요. 예. 그리고 두 사람의 이 보컬이 잘 어우러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소속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로제의 어떤 개성과 브루노 마스의 그런 케미가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이번에 일종의 뭐 대박 그런 콘텐츠가 터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노래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파트라는 노래가 빛을 못 볼 수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처음 시작은 뭐 아파트라는 게임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고, 그냥 예. 사실 이 블랙핑크를 포함한 이쪽의 뮤지션의 특징이 같이 어울리는 거를 우선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처음에 이 술 게임에 관련돼서 아파트 게임에 대해서 주변 이제 아티스트들한테 혹은 제작하는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런 술 게임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 게임을 소재로 좀 곡을 만들어 볼까라고 해서 처음에 만들어 봤더니 너무 가볍게 보일까 봐, 예. 특히나 술 게임이잖아요. 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삭제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프로듀서하고 그다음에 작곡자 등이 너무 이미 중독됐다. 아하. 너무 좋아하게 됐다. 중독이라는 말을 좀 조심스럽게 써야 합니다만은 굉장히 이미 좋아하게 됐고, 그다음에 프로듀서가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할 것 같아. 그대로 추진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됐다고 하거든요. 예. 결국에는 프로듀서의 역할, 공동 창작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일 것 같고, 어쨌든 같이 만들면 더 많이 공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번에 이 사례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제 씨가 같은 레이블 소속인 브루노 마스에게 협업을 제안을 했고, 세 곡을 보내달라. 그래서 세 곡을 보내줬는데 그중 하나가 아파트였다. 근데 브루노 마스가 아파트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기에 한국의 술 문화 게임이라고 말했더니 바로 하겠다고 했다. 이런 비하인드를 또 전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해외인들이 좀 우리나라 술 문화, 이렇게 재밌는 놀이 문화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젊은 층들의 문화는 사실은 놀이성이라고 하는 게이미피케이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오징어 게임 이후에 그런 게이미피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래서 이 인터넷을 포함해가지고 놀이성이 있을 때 훨씬 더 전파 속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재미 요소와 흥미 요소는 있었어요. 그리고 말춤이라고 하는 같이 따라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는데 같이 즐기고 뭔가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는 좀 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스타일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될 수 있는 곡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강남스타일보다는 훨씬 더 회자가 많이 될 것 같고 또 젊은이들의 문화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브루노 마스가 객관적인 이 시선으로 봤을 때 그 의미와 가치를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만의 어떤 우리 것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해외에 우리에 대해서 주목도가 높은 아티스트와 계속 협업을 하는 것이 더 확산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라는 점을 이번에 브루노 마스의 그런 선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뭐 곡의 성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은 빌보드 메인 싱글 핫100 이것도 좀 치지 않습니까? 근데 10위 안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빌보드 핫100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치열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인기 있는 그룹이라 하더라도 쉽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현지에서 라디오 방송이 얼마나 방송이 되느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현지 원어민들이 얼마나 즐기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라디오 방송 횟수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터넷에서 많이 스포티파이에서 이제 즐겨 듣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핫100에서도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 지금 첫 솔로 정규 앨범이 곧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12곡의 이제 전곡 작사, 작곡에 이제 참여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로제의 이번 아파트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새로 발매되는 정규 음반도 많이 판매가 되면 결국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도 성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 빌보드 200에서 성과가 좋아도 핫100에서는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핫100에서도 성과가 좋고 빌보드 200 앨범 차트에서 성과가 좋을 만한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여성 솔로 가수로서 이렇게 두 차트에서 성공적인 기록을 또 기대해보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작곡가를 찾아봤더니 로제 씨, 또 브루노 마스 포함해서 11명이 공동 작곡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또 작사가도 또 그 같은 11명이 또 공동 작사를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협업을 하기도 합니까? 많은 협업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로제의 어떤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한두 명에게 맡겨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산출물이 나올 때까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에는 블랙핑크의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하고 또 같이 느끼고 공유했을 때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과 공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수평적 관계에서 협업으로 탄생한 곡일수록 더욱더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번에 잘 보여줬다.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저렇게 잘 어울림을 표방했거든요. 이것이 K-팝의 새로운 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K-팝이 그동안에는 칼군무라든지 굉장히 격식을 차린 버라이어티한 그런 무대 퍼포먼스만 보여줬는데 지금 저렇게 친한 친구들이 노는 것 같은, 즐기는 것 같은 행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블랙핑크 혹은 로제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K-팝의 새로운 신기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또 다른 K-팝 2.0의 그런 인기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로제 씨 소속사가 보니까 세 군데더라고요. 애틀랜틱 레코드, 더 블랙 레이블, YG 엔터테인먼트. 이게 뭐 개인과 단체와 뭐 해외 활동 이렇게 다 나누어진 겁니까? 이게 굉장히 실험적인 시도이기도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소속사가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국내 법인, 해외 법인을 같이 이제 총괄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지금 YG의 뭐 완전체 그룹으로서 소속이 되고 있고 개별 멤버들은 자기 독립 1인 소속사를 이제 추리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 법인은 또 따로 이제 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는 서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곡 만드는 데 있어서도 즉각 반영하게 되면 수정을 하거나 보완하거나 강화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흐름에 맞게 유연하게 작품을 창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우리가 대형 기획사의 약간 굳어지는 조직 문화에서 약간의 한계도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 세계 트렌드와 흐름들을 즉각 순발력 있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잘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인천공항에 연예인들 전용 출입문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 별도 출입문이라는 게 뭡니까? 일단 이게 뭐 따로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승무원이나 조종사가 이용하던 통로를 이렇게 연예인들한테 사전 신청을 하게 되면은 통과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점들에 있어서 연예인들이 과연 이 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일단 사전에 이용 신청 공문을 이제 제출하게 되면은 그 사전 신청자를 감안을 해가지고 공항에서 이제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설 경호원 뭐 대동 여부 등 증빙 자료도 함께 있어야 되고요. 특히 현재 통제 강화 계획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검토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좀 찬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반 승객의 불편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연예인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닌데 특별히 또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승무원이나 이제 조종사처럼 이제 공항을 이용하시는 이제 고객들을 위해서 이제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용 통로를 왜 연예인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특히 일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사전에 신청만 하면은 과연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냐. 원래 의도는 공항의 복잡성을 증가할 경우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연예인도 여러 가지 유형이나 경중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과연 누가 판단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연예인과 이 연예인의 어떤 경중 문제, 비교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해야지 만약에 사전 신청만 하면 모든 다 해결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너무 현실을 간과한 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준에 대한 모호성에 대한 지적도 해주셨는데 그런가 하면은 많은 연예인들이 공항에 출국하는 혹은 입국하는 모습을 간접 광고의 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의상이라든지 어떤 아이템들을. 근데 이런 전용 출입문이 실효성이 될 수 있을지 이런 의구심도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용 출입문이 과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PPL 등 간접 광고 홍보 수단으로 이제 런어웨이 하듯이 이렇게 이용하는 측면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금지하도록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공항 출입할 때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혐의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공항을 그런 식으로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들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것이 일단 우선돼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연예인들이 공항을 출입할 때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공유되느냐 그걸 막을 수 없느냐 정말 소속사에서 막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이용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면밀한 통제나 이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 이후에 일주일간 대형 서점 매출이 40%나 늘어났더라고요. 이런 독서 열풍이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100만 부 돌파한 지는 좀 꽤 됐고 이제 200만 부 돌파한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책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대형 서점과 지역 서점 간에 또 갈등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역 서점일수록 책을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하는 책들을 국민들이 제때제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책 읽기, 독서 문화를 진작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책을 이제 구입해서만 읽는 것이 아니고 뭐 공공도서관에서도 지금 대출을 기다리시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공공도서 확충 문제도 여전히 있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있었을 때 또다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야 되느냐라는 점에서는 또 재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제도들을 좀 바꾸고 이 도서관이라든지 도서 구입에 관련돼서 비용을 좀 증액하거나 늘리는 그런 면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한 학부모 단체가 이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유해 매체로 지정했어요. 지칭했습니다. 일부 표현에 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표현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건데 학교 도서관에도 놓지 말라고 주장했을 때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편의 작품이 들어있는 소설집입니다. 채식주의자뿐만이 아니고 몽고반점이라는 이제 그런 작품도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폭력을 묘사하는 장면이라든지 어떤 성적 표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강 작가의 의도는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서 폭력이 왜 나쁜 건지 또 그 폭력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를 굉장히 독자들이 면밀하게 느끼게 되면서 결국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 폭력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그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 묘사 자체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금지하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그 작품성이 있고 해외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도 교사라든지 학부모들이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고 이런 것은 어떤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고 이런 작품을 쓴 작가의 의도 등을 면밀하게 같이 공동 토의를 해야 되는데 학교 현장에서 그런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하게 막아버린다고 하면 교육의 기능 혹은 교육권이 좀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벨 문학상도 받은 마당이기 때문에 같이 공론을 해가지고 토의하는 그런 문학 수업들이 많을 때 저는 제2, 제3의 한강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한강 작가 새롭게 이제 포스트 한강 작가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는 작업들이 없다 그러면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전향적으로 독서 지도가 필요한 형태 내에서 좀 절충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백범 김구 선생께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건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노벨문학상 수상자도 이제 배출하게 됐고 K 콘텐츠도 계속해서 열풍을 끌고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김구 선생이 좀 이 소원을 이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중간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마지막 퍼즐을 끼워줬다. 그러니까 문학 하나만 남았었는데 이제 문학까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문학은 문학 콘텐츠의 수원지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진지하고 집중화된 화두를 만들어주고 이거를 다시 이제 K-팝이라든지 K-영화, K-드라마가 풀어주고 다시 또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문학이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상생의 효과를 갖게 되면 저는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K-문화, 문화 강국, 문화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헌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246만 명으로 2년 연속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국내 총 인구의 4.8%로 우리나라도 공식적인 다문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 제목처럼 대한 외국인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 지난해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8.9%나 늘어나 246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이 본격화한 2022년부터 2년 연속 최다치를 기록한 겁니다.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수는 4.8%로 OECD의 다인종 다문화 국가 기준인 5%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외국인 주민은 전년 대비 20만여 명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의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외국인 주민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외국인 주민 수는 경기도가 약 81만 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약 45만 명으로 뒤를 이었지만 증가율로 보면 전남이 18.5%, 경남 17%, 울산 15.6% 순으로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7% 이상 늘었습니다. 시군구별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 역시 127곳으로 증가했는데 늘어난 30곳 가운데 28곳은 비수도권 지역입니다. 외국인 유입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이민, 유학생 유치 노력과도 맞닿은 만큼 우리 현실에 맞는 이민과 인구 정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동안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흑인층 이탈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해리스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지만 흑인 남성 유권자 4분의 1은 트럼프에 투표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2주도 남지 않은 미 대선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에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Country is ready now for a woman and a woman of color to be president? Absolutely. Absolutely. But closing the page and the chapter on an era that suggests that Americans are divided.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가뜩이나 경합주를 중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흑인 남성 유권자 4명 가운데 1명은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카고대가 18세에서 40대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흑인 남성 응답자의 58%는 해리스 부통령에, 26%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흑인 여성의 경우엔 트럼프를 찍겠다는 답변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2020년 대선에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흑인 유권자 92%의 압도적인 표를 얻었습니다. 흑인이자 아시아계 여성인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의 지지를 완전히 얻지 못한 것은 흑인 남성이 이탈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확실한 지원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판세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Part of it makes me think that, well, you just aren't feeling the idea of having a woman as president. And you're coming up with other alternatives and other reasons for that. 라틴계 남성의 지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로 해리스 부통령 37%를 앞섰습니다. 트럼프는 이딴 여론조사 결과를 자랑하며 해리스 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There's something wrong, and there's something wrong with her too. She's slow, low IQ, something. I don't know what the hell it is, but they lie. We don't need another low IQ person. We had one for 4 years. 이번 조사에 참여한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는 해리스 부통령이 47%, 트럼프 전 대통령이 35% 지지를 받았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요즘 기온이 널뛰기 하듯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쌀쌀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로 오늘보다는 덜하지만 공기가 제법 차갑게 느껴지겠고 낮에는 23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높아지며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출근길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옷차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가운데 아침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인천과 경기 남부에는 공기가 탁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풍이 부는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말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휴일에는 남부 내륙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 말인데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년 만에 폴란드 대통령으로 국빈 방한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을 공식 환영식으로 맞이한 데 이어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 협력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이자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거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 21일 나토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군 파병을 규탄하고 살상용 무기 지원 검토 방침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정상회담 당일
북한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전단을 풍선에 실어 용산 청사 일대까지 날려보내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인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한 폴란드 정상회담에선 올해 안에 약 70억 달러 규모의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의 성공적인 협상 타결 등 방산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호혜적 방산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반도 정세와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대통령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서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보낸 사실이 공개되며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메시지를 보면 한 의원은 신 실장에 우크라이나 군과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자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의원은 이어서 이 피해를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으면 좋겠다, 연락관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보냈는데 신 실장은 그렇게 될 거라며 잘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당과 용산, 국방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신북풍 공작이냐며 북한이 이것을 선전포고로 문제 삼으면 안보 위기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적 대화는 사적인 거 아니냐며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자고 반박했습니다. 북한군 파병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어떤 대응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북한군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중대한 긴장 고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독일 외무부는 북한 대사 대리를 소환해 파병에 항의했습니다.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에는 지난해 11월 박남영 대사가 귀임한 이후 소수만 상주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북한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나토는 북한군 파병이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까지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n actions have an impact on North Korean and Chinese relationship. This on this side has an impac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Russia and India and China and India and Russia.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미국이 예고한 추가 제재에 보조를 맞출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And in coming days, the United States will announce a significant sanctions tranche targeting the enablers of Russia's war in Ukraine located outside of Russia. 러시아가 전술핵 카드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그 이상의 조치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이나 유럽 국가들의 마파병을 놓고는 의견 차이가 여전합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 등에선 우크라이나 지원에 비판적인 극우 정당들의 입김이 한층 강해졌습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도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극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He hasn't even spoken to Putin in over a year. Know nothing about it. And this is a war that has to end, and we're going to get that war ended. 결국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되는 상황을 봐가며 최대한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꺼내든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여당 내 투톱, 즉 당대표와 원내대표 권한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앞서 특별감찰관은 원내 사항이라고 규정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해 한 대표가 당무 총괄은 자신 몫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건데요. 이에 친윤계는 독선의 정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대통령과의 면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뒤 특별감찰관 화두를 꺼내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번엔 추경호 원내대표를 공개 저격했습니다. 당을 총괄하는 건 당대표라며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는 원내 사안이라던 추 원내대표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한 대표 측 인사들도 변화와 쇄신을 위해선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고 거들었습니다. 온갖 비합리적 이유를 들어가며 도입을 회피한다면
그것이 여론과 민심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외부 일정으로 당 회의에 불참했던 추 원내대표는 일단 이 문제를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확전을 피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노코멘트. 하지만 친한계가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특별감찰관 문제가 계파 갈등에 기름을 붓는 모습입니다. 앞서 친한계 의원 10여 명이 의원 단체 SNS방에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원내 지도부의 답변을 거듭 촉구한 건데 추 원내대표는 아침이 되어서야 국정감사 이후에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답했습니다. 친윤계는 애초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동하기로 한 당론을 바꾸려면 한 대표가 미리 원내대표와 상의했어야 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의견 교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정치가 아니죠. 검사 수사하듯이 한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독선이고 독단의 정치다. 의원총회 시점을 두고도 친한계는 다음 주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원내 지도부는 일부 상임위 국감 일정으로 다음 주 후반도 빠듯하다는 입장입니다. 친윤계는 최근 친한동훈계가 만찬을 비롯해 세를 과시하며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양측이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자칫 특별감찰관 문제가 당 분열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를 향해 혼자 범죄 혐의를 뒤집었을 생각이 아니라면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성준 원내 수석부 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사기나 횡령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본인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산통이 깨졌다며 결국 대통령과 영부인은 대통령실 안에 숨어버리고 밖에 있는 명 씨만 범죄자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대통령실 이전 공사 봐주기 감사 의혹을 수사부서에 배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가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또 참여연대가 대통령 직무실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봐주기 감사를 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은 강력범죄수사부에 배당됐습니다. 만취한 중국 국적 남성이 편의점 점원이 신분증을 요구하며 술 판매를 거부하자 술병을 깨서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편의점 앞을 지나다 난동을 목격한 시민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남에 있는 편의점에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들어옵니다. 소주를 꺼내와 계산대에 올려놓는데 점원이 신분증을 요구하며 술병을 치웁니다. 그러자 다시 소주를 꺼내오고 점원은 손사래까지 치며 술병을 옮겨놓습니다. 연거푸 거절당한 남성이 휘청거리며 냉장고로 가더니 소주병을 꺼내 바닥에 내리칩니다. 놀란 점원이 달려오자 남성은 점원을 향해 깨진 술병을 휘두릅니다. 발길질을 하며 저항해보지만 남성은 연신 점원의 목과 얼굴을 공격합니다. 도망가려는 점원을 꽉 잡은 채 폭행을 이어가는데 바닥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그 순간 편의점 밖을 지나던 시민이 뛰어들어와 남성을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 바닥에 눕혀버립니다. 시민은 이곳에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5분 가까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소리를 지르죠. 막 이렇게 괴성도 약간씩 지르는 거고 밑에서 별다른 저항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곧이어 순찰차가 도착하고 남성은 경찰에 체포됩니다. 경찰은 중국 국적인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0대 점원은 얼굴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를 이어가는 경찰은 검거를 도운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오늘 낮 2시쯤 제주시 산무공원에서 90대 노인이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119 구급대가 이 노인을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인천에서 SUV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SUV 운전자 2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1시 50분쯤 인천 왕길동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SUV를 몰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피해 차량 동승자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이 A씨 혈액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 픽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7월 발표와 같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에 대해 IMF는 지난 7월보다 0.2%포인트 오른 2.8%로 예측했습니다. 실질 임금이 상승하며 소비가 개선됐다는 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에 유로존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8%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일본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0.3%로 지난 7월보다 0.4%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자동차 생산과 관광 부진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4.8%로 예측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전망했을까요? IMF는 지난 7월 발표와 마찬가지인 2.5%를 제시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개발연구원 전망치와 같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수출 부진으로 올해 3분기 경제 성적표는 0.1% 성장에 그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4%로 예측했었는데 이마저도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3분기 우리 경제는 0.1% 성장에 그쳤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던 2분기보다는 나아졌지만 한국은행과 시장이 기대한 0.5%에 한참 모자랐습니다. 전분기 기저 효과까지 고려하면 실망감은 더 커집니다. 초라한 성적표를 만든 건 예상을 빗나간 수출 부진입니다. 자동차와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은 0.4%나 줄었습니다. 수입 증가까지 고려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0.8%포인트에 달했습니다.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증가로 성장에 1%포인트 가까이 기여한 내수 성적을 깎아먹는 수준입니다. 8월 전망할 때 3, 4분기 0.5%로 전망을 했는데 이 수출 쪽에서 좀 전망과 이 실적치 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IT 부분은 증가세가 좀 둔화됐고 BIT 부분이 예상보다 부진한 게 더 컸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출 증가율이 꺾이긴 했지만 호조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고 중국 경제도 내수를 중심으로 부진해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전망한 연간 성장률 2.4%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는 1.2% 이상 성장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에 다음 달 내놓을 수정 전망치에서 올해 성장률은 2.4% 아래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또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72% 내린 2,581.0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6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4% 넘게 급락한 56,600원으로 마감해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올해 3분기 전국 땅값이 0.59% 올랐고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분기 전국 지가 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보면 올해 3분기 전국 땅값은 0.59% 상승해서 전분기보다 상승폭이 0.04%포인트 커졌습니다. 지난 3분기와 비교해서도 상승률이 0.29%포인트 높았는데 월별로 보면 지난 3월 상승 전환 이후 19개월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컬러 렌즈, 아이돌과 유명 배우들이 즐겨 착용하면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콘택트 렌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에 크게 줄었던 수출이 지난해에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콘택트 렌즈 시장인 일본으로 수출이 늘었습니다. 3년 동안 연평균 18%씩 성장하면서 지난해 910억 원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콘택트 렌즈 시장 규모는 업계 추산 2021년 기준으로 13조 원가량인데요. 시장조사 업체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해당 시장이 해마다 평균 5.8%씩 성장하면서 2030년에는 21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력 교정이나 미용 목적으로 콘택트 렌즈 쓰는 분들 많죠. 눈에 직접 닿는 만큼 착용 전후 세정액으로 꼼꼼히 씻는 게 중요한데요. 일부 세정액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등 위생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콘택트 렌즈를 씻을 때 사용하는 전용 세정액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많이 쓰는 11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일부 제품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세정액 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안구 손상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 가운데 드림아이의 칸게 제품에서 하얀색 알갱이와 같은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다 부어놓고 보았을 때 모래알갱이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것들이 바닥에서 굴러다니고 있었고요. 앞서 지난 7월 미생물 기준이 부적합해 업체 측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던 제품입니다. 당시 이를 포함한 4개 제품에서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쉽게 번식하는 호기성 미생물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 밖에도 더뷰용의 칸게 제품은 표시된 것보다 실제 내용량이 더 적었습니다. 세척 성능 면에서는 2개 제품이 살균 기능과 단백질을 제거하는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은 메디렌즈 멀티액 제품으로 꼽혔습니다. 제품 가격은 100ml당 200원대에서 3,000원대로 최대 13배 차이 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발견된 사업자들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도 이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BMW 코리아, 포드 세일즈 서비스 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33개 차종 18만 9천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제작한 그랜드 스타렉스 등 4개 차종 11만 7,569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으로 불이 날 가능성이 있어 내일부터 리콜됩니다. 벤츠 코리아가 수입 판매하는 메르세데스 AMG GT43 포매틱 플러스 등 5개 차종 5,706대는 변속기 배선 커넥터 설계 오류로 화재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요실금과 피부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속여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 제품을 만들어 팔던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엉터리 약품을 먹고 바른 소비자들은 두통과 복통, 발열 등에 시달렸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제품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줄기세포를 활용한 의약품이라며 마치 전립선과 요실금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한 방에 한 방을 합니다. 요실금, 전립선.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눈과 코, 항문 등에 제품을 바르면 피부 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솔깃한 광고에 제품은 모두 780여 개가 팔렸고 이들은 5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알고 보니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었습니다. 식약처에서 나왔고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나왔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제품 제조업자 2명이 무허가 제품 1,500개와 홍보 전단을 만들어 2억 5천만 원의 방문 판매업자에게 넘겼고 판매업자는 체험단까지 모집해 구매 원가의 4배 가격인 70만 원씩에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팔았습니다. 당연히 부작용도 심각했습니다. 이 무허가 제품을 먹고 바른 소비자들은 두통, 복통 등 다양한 질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통증이나 발열도 발생을 했었고 심지어 투여 부위에 출혈도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유해성이 담보된 의약품이나 의료제품을 구매하셔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식약처는 이 무허가 제품을 만들고 판매한 일당 3명을 약사법 등의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범죄 수익 2억 2천여만 원에 대한 가압류도 결정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70대 여성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30대 A씨는 어제 새벽 2시 40분쯤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하려 한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70대 남성 조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에 빠졌는데도 조 씨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수면제를 먹여놓고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년 봄부터 서울시의 수상교통수단이 될 한강버스의 출항을 앞두고 서울시가 순환사고 대비 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실제 선박이 도입되면 더 정교한 훈련을 통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한강을 항해하던 유람선에서 갑자기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물에 빠진 승객들이 허우적대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관실 화재로 기관이 정지돼서 원효대교 인근 표류 중이며 승객 50명과 승무원 4명이 승선 중입니다. 즉시 구조 바랍니다. 잠시 뒤 119 순환구조대가 긴급 출동해 물에 빠진 승객들을 건져내고 뒤따라 도착한 한강경찰대는 배에 있던 나머지 승객들을 탈출시킵니다. 소방정은 유람선 주위로 거대한 물대포를 쏘아 올리며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한강버스 기관실 폭발로 기름이 유출된 상황을 가정해 인명구조부터 화재 진압, 유류 방제, 선박 예인까지 실제 같은 훈련을 벌인 겁니다. 한강버스 사업 추진 이후 처음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119 순환구조대와 한강경찰대, 해경 등 70여 명, 선박 20척이 동원돼 한강 순환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아직 건조 중인 한강버스 선박 대신 민간 유람선이 투입됐는데 내년엔 완성된 한강버스로 하이브리드 배터리 화재 등 더 정교한 훈련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봄에 실제 운항하기 바로 직전에 실제 이제 한강버스를 가지고 그 한강버스를 운행 중에 사고가 났을 거를 예상해서 실제 선박으로 대대적인 훈련을 할 계획이고요. 서울시는 한강버스 8척 가운데 2척을 다음 달 25일 경남 사천에서 진수하고 시범 항해를 거쳐 올해 말 서울 한강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옛 집터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북구 중흥동의 한강 작가 옛 집터 매입을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 등이 들어선 현 소유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완료되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북카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에어쇼로 꼽히는 사천 에어쇼가 개막했습니다. 공군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비행과 국내 우주항공 산업의 기술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장이 펼쳐졌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공군의 소형 무장 헬기 LAH가 수직으로 올라가더니 곧이어 수직으로 하강합니다.
블랙 이글스는 이름처럼 독수리를 닮은 모양으로 대열에 갖춰 비행하고 마주보며 날다 교차하는 짜릿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파란 가을 하늘을 도화지 삼아 하트 문양과 태극 문양을 그려내기도 합니다. 우주항공 도시 경남 사천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공군 항공기들이 화려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게 블랙 이글스가 쉽게 접하지 않는 비행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봐서 너무 멋있고 소리가 크고 했을 때 되게 웅장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았는데 그 웅장한 느낌이 제 마음속에 추억이 된 것 같아서 이번 사천 에어쇼에선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시범 비행에 나섭니다.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 등 사천에서 개발했거나 생산된 항공기들의 비행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항공기를 개발한 방위산업체도 이번 행사에 참여해 유무인 복합체계가 적용된 미래 공중전 체계를 선보였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KF-21, 또 LAH, 또 수리온, T-50도 여기에 나와서 비행을 하고 있고 또 카이아 미래 비전도 여기 전시함으로써 유무인 복합체계나 올해 문을 연 우주항공청을 품기도 한 사천시. 시는 에어쇼를 앞으로 국제적인 행사로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고 즐기는 축제를 넘어서 우주항공산업 비전을 밝히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일 동안에 펼쳐지는 사천 에어쇼에 많이 오셔서 좋은 추억들 많이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는 사천의 대표 축제. 2024 사천 에어쇼는 매일 열리는 블랙 이글스의 화려한 공연과 함께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임영진입니다. 네, 방금 들은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반쯤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미군 55 보급창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직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오늘 저녁 6시 반쯤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미군 55 보급창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직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소방당국은 현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응 1단계가 발령되면 각 소방서에는 긴급 구조 통제단이 운영이 되고요. 소방서 전 직원에 대한 비상근무 체계가 가동됩니다. 현장 그림 들어와서 보고 계십니다. 부산 미군 기지입니다. 오늘 저녁 6시 반쯤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미국 52 보급창에서 불이 났는데요. 네, 시청자 제보로 지금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 중입니다. 네, 현장에 굉장히 검은색 연기가 짙게 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응 1단계가 발령되면 각 소방서에 긴급 구조 통제단이 운영이 되고요. 소방서 전 직원에 대한 비상 근무 체계가 가동됩니다. 네, 보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에 나선 유권자가 이미 2,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전투표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던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번 대선에서는 자신도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3일 플로리다 대학교 선거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미 동부 시간 23일 오후 8시 45분 기준 사전투표자가 2,6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다 수준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경합주 사전투표율이 대체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는 지난주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투표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10여일 앞둔 가운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파시스트라고 부르며 대통령직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펜실베니아주 체스터 타운십에서 CNN 주최로 열린 생방송 타운홀 행사에 출연해 트럼프가 파시스트라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CNN이 양당 대통령 후보에게 TV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타운홀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가 점점 불안정해져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며 트럼프 1기 행정부 요직을 맡았던 인사들도 트럼프가 미국 헌법을 무시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면서 10에서 20% 보편 관세, 중국산 상품 60% 관세 공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 가계 생활비가 늘어나서 세계 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관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며 당선 시 관세 전쟁을 예고해왔습니다. It's the most beautiful word there is. Tariff. And these stupid people, stupid politicians, they don't like. Look, they're either dumb or they're corrupt. 제 집권 시 중국산 제품에 60%의 고율 관세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상품에도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또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만 차량 구입, 대출이자 전액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반면 현대차 등 미국에서 자동차 수백만 대를 생산하는 외국계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세금 감면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관세 전쟁 대비에 나섰습니다. IMF는 트럼프 당선 시 세계 경제 규모가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0.8%, 1.3% 감소할 수 있고 내년 세계 경제 전망치도 3.2%보다 낮아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Policy shifts toward undesirable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could also significantly lower output.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보편 관세에는 반대하지만 중국산 상품 관세율 인상엔 찬성 입장입니다. Economists from Nobel laureates to Goldman Sachs have reviewed my economic plan versus Donald Trump's, and in comparison have found that my plans will strengthen America's economy, his plans will weaken America's economy. 미국이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 나라에서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각국의 물가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율을 높이는 대선 공약들은 가계 생활비를 급등시켜 정작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경제 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중증 응급 환자를 중점 진료하고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등 8곳이 1차로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1차 선정 기관으로 연대 세브란스와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 안산, 구로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8곳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구조 전환에 시간이 필요한 병원은 상황에 맞게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이 진통을 겪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이면택 의협회장을 탄핵해야 한다며 불신임안을 발의했습니다. 조현근 의협 대의원은 103명 동의를 받아서 임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의협 대의원은 246명으로 대의원 103명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한 불신임 발의 요건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조 대의원은 임 회장이 여러 차례 SNS로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서 의사와 의협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종전을 위해 중동 지역을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스라엘에서 공습 경고를 받고 긴급 대피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블링컨 장관이 머물고 있던 텔아비브에서는 도시 전체에 공습 경고가 울렸고
블링컨 장관이 숙박한 호텔 상공에서 방공망에 걸린 미사일이 폭발한 연기가 관측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블링컨 장관은 공습을 피해 방공호로 대피했다는 것이 국무부 고위 관계자 말 전언입니다. 당시 텔아비브 상공에서 폭발한 미사일은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춥게 느껴진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벌써 겨울이 온 거 아닌가 싶으셨을 텐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를 보이는 등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지면서 아침 추위가 조금은 덜하겠습니다. 또 낮에는 서울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는 등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아침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이 부는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과 휴일도 온화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주말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을 찾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평소 계단을 이용하는 등 하체 근력을 키워야 부상 없이 등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등산 전에 스트레칭을 해야 부상과 저체온증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혹시 모를 저체온증에 대비해서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도록 틈틈이 수분과 간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에 적절한 코스로 등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고은지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